캐나다라는 국가는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냥 미국의 한 지방 같은데 왜 별도로 있는 거지? 어차피 다 미국에 주로 수출하고 뭐 미국과 긴밀하게 경제적 교류가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캐나다산 물건을 보거나 쓸 일은 참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미국 경제와 거의 한 몸처럼 돌아가는 그런 이제 체제다 보니까 그냥 국경 열고 어떻게 보면 농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는 진심이 좀 담겨 있는 이제 그런 뼈가 있는 말이기도 이제 합니다. 오늘의 플러스, 미국과 캐나다 두 나라에 얽혀 있는 이해관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다 캐나다까지 못 살게 굴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관세 뭐 25% 때린다 이 소리도 들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미국의 한 주가 되는 건 어떠냐라고 하면서 캐나다 총리에게 한 소리 한 것 같던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의도로 최우방 국가에게 이런 소리까지 하는 걸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이제 있죠. 이렇게 보면 제일 쉬운 이제 설명인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좀 넓게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뭘 할지 모른다라는 이제 지금 당장 내년 1월 25일 날 취임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두려움이 되게 많은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패턴들을 잘 보면 그냥 도돌이표예요. 예전에 첫 번째 임기를 했을 때 그때도 뭘 했냐라고 하면은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이제 나프타를 깨겠다.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깨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북미 자유무역 협정, 뭐 나프타 같은 경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북쪽에 캐나다, 남쪽에 이제 멕시코, 북미 대륙의 세 나라가 이제 하나의 자유 이제 무역 이제 체제를 이룬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주 타겟은 멕시코였어요. 멕시코에 대해서 사실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불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이제 원래 자유무역 지대를 이제 형성을 하고 나면 멕시코에서 만든 부품으로 만든 자동차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무관세로 당연히 들어오는데 대부분이 싹 다 수입한 부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오면 이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멕시코 인건비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미국 업체들이 경쟁이 안 된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불만들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 멕시코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그래가지고 나프타를 USMCA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트럼프는 나프타라는 저러한 무지막지한 엄청나게 큰 것도 쉽게 깨고 다 할 수 있구나. 겁을 딱 먹은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태평양 건너에 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대해서 이제 FTA 재협상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항상 자기 주변에 제일 자기한테 의존하고 있고 자기가 봤을 때 미국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들부터 먼저 이제 두들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보기로 보여주고 봤지. 너희들 너희들 알아서 해. 이런 이제 시그널을 보냈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멕시코가 이제 주 타겟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가 양쪽 다 지금 이제 타겟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 타겟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뭐 약간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이제 불법 이민입니다.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캐나다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하지만 캐나다 쪽으로서 넘어오는 사람들도 지금 이제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 사람 비중이 올해 한 10월 달까지만 해도 20만 명이 이제 넘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에 비해서 입국하기가 좀 쉽습니다. 여러 가지로 쉽다 보니까 뭐 힘겹게 이제 멕시코 사실 멕시코 남쪽 국경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상당히 이제 어렵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캐나다와 이제 미국 접경 지역은 도시 지역이 쭉 이어져 있고 뭐 별로 이제 경비도 삼엄하지 않고 그러니까 슬쩍 넘어오면 잘 모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 루트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불법 이민을 막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 그러면 당연히 그 두 나라잖아요. 양 나라 두 나라가 이제 가장 키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멕시코에 대해서는 이제 펜타닐 같은 마약류 여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지난번 첫 번째 임기 때는 멕시코가 이제 두들겨 맞는 거를 캐나다가 약간 즐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방향을 바꿔가지고 캐나다부터 이제 두들기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5% 관세라는 게 너희들이 국경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관리할 때까지 25%를 물리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트루도 총리가 이제 그 국경 담당 장관을 대동해가지고 그 플로리다 주까지 이제 가서 여러 가지 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뭔가 성에 안 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캐나다라는 국가는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냥 미국의 한 지방 같은데 왜 별도로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 뭘 굳이 이런 협상을 하고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해? 어차피 너희들도 다 미국에 주로 수출하고 뭐 미국과 긴밀하게 경제적 교류가 하는데 그냥 국경 열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한 주 미국으로 어차피 스테이트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지 않습니까? 다 북미 대륙에 있는 연방제 국가니까 그냥 들어오면 어때? 어떻게 보면 농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는 진심이 좀 담겨 있는 이제 그런 뼈가 있는 말이기도 이제 합니다. 보면. 그러면 이게 진짜 트럼프의 어떤 생뚱맞은 주장이 아니라 맥락도 나름대로 있고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한 상황들도 좀 있고 그런 거였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주권 국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캐나다라는 국가 자체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뭐 캐나다와 관련돼서 캐나다 물건 뭐 따로 써보신 적 있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메이플 시럽 정도 한국 분들은 예.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캐나다산 물건을 보거나 쓸 일은 참 없어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미국 경제와 거의 한 몸처럼 돌아가는 그런 이제 체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왕 그럴 거면은 그냥 하나로 하는 게 서로 낫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이제 던진 거고 의미 부여를 한다기보다는 어떻든 간에 미국과 이제 캐나다는 상당히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경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캐나다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51번째 주가 되는 게 어때라는 말을 했었을 때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많았지 너무 모욕적이다, 치욕적이다 이런 느낌은 많이 제가 못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굳이 그렇게 맞서서 좋을 게 없다라는 이제 현실적인 이제 판단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 경제 자체가 미국의 종속적인 이제 의미이기 때문에 진짜로 25% 관세가 이제 부과된다. 사실 뭐 관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미국 사람들 부담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부담을 느끼기 전에 먼저 이제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피해를 이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안 좋아도 뭐 다른 방법이 별로 단기적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냥 꿀꺽 참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캐나다의 산업 구조, 경제 구조가 미국에 의존적인 거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럼 캐나다가 도대체 무슨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삼는지도 궁금하네요. 어떤 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있을 것 같아요? 뭐 자원 강국이니까 자원 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캐나다 전체 경제를 보면 GDP 이제에서 어떤 분야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 보면은 뭐 부동산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도 꽤 큽니다. 제조업 분야도 꽤 크고 말씀하신 이제 광업과 관련돼 있는 자원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분야들이 꽤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러시아, 그다음에 캐나다, 그다음에 미국, 중국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 넓은 땅덩어리에 묻혀 있는 자원이 엄청 많죠. 그런데 이제 이 자원들이 다 향하는 곳은 미국. 대부분 미국 또는 이제 일부가 이제 뭐 아시아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만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나라는 제조업이 예전에 상당히 강한 이제 그런 국가였는데 이게 독자성을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다 보니까 미국 기업과 이제 한 몸처럼 이제 움직이는 쪽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제일 대표적인 수출 상품이 뭐냐라고 하면 두 가지를 보통 듭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두 번째는 이제 원유. 예, 이 두 가지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디트로이트, 오데오 이쪽 남쪽 편이 이제 디트로이트가 있잖아요. 그 북쪽 편은 전부 캐나다 땅인데 그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데오를 사이에 두고 그냥 이제 부품도 만들고 완성차도 만들어서 미국 자동차 회사 배지를 달고 이제 판매되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고 원유 같은 경우는 매장량 기준으로 보면은 세계에서 베네수엘라, 뭐 사우디 다음 정도 되는 상당히 많은 뭐 가스도 이제 꽤 많은 편이고 실제로 생산량도 이제 보면 한 5, 6위 정도 되는 뭐 만만치 않은 그런 양을 이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제 캐나다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땅 파서 돈 버냐, 땅 파면 돈 나오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캐나다는 땅 파면 돈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뭐 경제 규모 자체도 상당히 큰 편이고요. G7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 분들은 캐나다가 왜 G7이지? 되게 이제 갸우뚱하지만 어쨌든 2차 세계대전 때 전승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인데 불행히도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미국 옆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축이 돼서 잘 안 보이는 이제 그러한 나라가 캐나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캐나다의 뭐 국가에서 유력한 인사라고 하면요. 딱 보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에 너무 의존적인 구조네. 이거 좀 탈피해야겠다. 이런 정책적인
목적 가지고 뭔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수출 시장 다변화라든가 많은 국가와 교류 협력을 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에서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 같은데 캐나다는 그동안 그런 노력이 없었나요?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선천적인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주력 수출 상품이 이제 두 가지, 네. 이제 원유랑 이제 자동차라고 그러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처음서부터 미국 기업하고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제 그러한 산업인 거죠. 예.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그러한 관계고, 그 다음에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약간 숙명 같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원유를 수출하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이제 해안 지역에 예. 있으면 좋겠죠. 예. 예.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부 지역에 이제 광대한 지역에 많은 자원이 묻혀 있는 원유 매장지가 있는데, 서해안으로 가면은 지도상으로 보면 가까워 보여요. 네. 하지만 가려고 그러면 로키 산맥을 네, 캐나다 로키 산맥을 그렇네요. 넘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서쪽으로 그걸 넘겨서 뭔가 힘들게 수출을 하느니 그냥 남쪽으로, 열린 남쪽으로 쭉 가면 세계 최대의 원유 시장인, 석유 시장인 이제 수요처인 미국이 있으니까 예. 미국 쪽으로 보내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로 의존성이라고 그러죠. 한번 이제 그런 식으로 경로를 잡아놓으면 예. 크게 내가 타격을 받거나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냥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거를 왜 다변화를 안 해라고 하지만 네. 사실 다변화를 하려고 그러면 왜 다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절박함도 가지로 있고 해야 절박함이 되는데. 있어야 네.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중동에 대해서 원유를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어. 그래서 수십 년째 지금 뭐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예. 하지만 여전히 중동 비중이 높아요. 그렇네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정유 산업이나 이런 게 다 거기 맞춰져 있고 예. 가격도 싸고 네. 제일 안정적인 물량이 공급되니까 네. 내가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 간다라는 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지 음.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캐나다 경제는 미국의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이제 연준에서 나오는 여러 자료들을 보다 보면은 캐나다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지 통계 자료가 미국 연준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한 가족처럼 그렇네요. 네, 그렇게 이제 지내는 국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민이 되는 게, 뭔가를 캐나다 안에서 새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캐나다 안에서 힘들게 그거를 하려는 노력보다는 네. 그냥 미국으로 가는 게 훨씬 마음 편한 거예요. 예.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고, 거기서 더 많은 투자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여러 가지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캐나다에서 뭔가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일을 하는, 그러다 보니 능력 있고 뭔가 도전적이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미국으로 가는. 예. 사실 이거는 이제 캐나다뿐만의 고민은 아니에요. 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는, 스웨덴 같은 경우도 능력 있고 뭔가 도전 의식이 있는 친구들 같으면은 첫 번째 다 영국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영국입니까? 그랬더니 원래 스웨덴이 영국하고 이제 거리도 가깝고 예. 영어를 잘해요. 예. 근데 내가 하는 영어가 잘 통하는지, 그다음에 우리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삼인주의 스타일의 나라에 살다가 이 자본주의, 찐 자본주의가 적응할 수 있는지 일단 영국에 가서 스스로를 테스트해 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 영어가 잘 통하네. 난 자본주의가 좋아. 그러고 나서 영국에서 적응을 하면 결국은 다 궁극적인 목적지는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나다라는 나라는 그 자체적으로는 나름대로 충분한 자원과 넓은 뭐 영토, 그다음에 예. 쾌적한 자연 이런 것이 예. 있으니까 그냥 무던하게 살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무던하게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만, 예.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면 이거를 여기서 하는 것보다 저기서 하는 게 훨씬 좋은데? 라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만의 뭔가를 갖겠다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예, 그러니까 뭐 멕시코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신은 멀고 미국은 너무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캐나다도 사실 비슷한 어떻게 네. 보면 고민이 좀 있는 겁니다.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캐나다하고 호주였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미국과 국가 컨디션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원도 많고 땅도 넓고. 그러면 미국처럼 여기저기서 이민, 역량 있는 사람들 이민 적극적으로 받아가지고 국가를 거의 뭐 세계 G2 가까운 패권 국가로 만들었던 걸 봤단 말이죠. 예. 그럼 캐나다에서도 야심 있는 어떤 정치가라든가 국가 리더십이 나타나서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예. 호주도 충분히 그런 거 노려볼 만한 나라인데 예. 그 두 나라는 생각보다 전 세계에서 좀 약간 온건한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차이가 있다면 미국은 그 광대한 영토 대부분이 사람이 살만한 땅들이 예, 많죠. 근데 캐나다는 춥고, 그렇죠. 예, 호주는 덥고 건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 몰려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가 세계 2위의 영토라고 그러지만 캐나다 국민들의 거의 한 뭐 85%는 미국과의 접경 지역에서 한 100마일 네네. 그 지역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면 캐나다는 미국과 교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던 원유라든가 네. 자동차 산업 외에는 거의 산업 기반이 없습니까? 뭐 항공기라든지 이제 이런 첨단 제조업 같은 경우도 일부 있었는데 네. 이것들이 이제 경쟁력을 독자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항공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에어버스에 이제 흡수합병이 이제 인수가 이제 된 상태죠. 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기에 뭐 우리 교수님께서도 캐나다 뭐 기업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으로 따져보면 네. 뭐 철도회사, 보험회사, 뭐 금융회사 같은 전형적인 내수산업 기반 그리고 오래된 전통 산업의 이제 이런 업체들만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은 미국에 가서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캐나다 경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이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캐나다는 각 주별로 여러 가지 제도가 또 많이 다릅니다. 미국도 뭐 좀 다르긴 하지만 캐나다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다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 있는 이제 그 주들 사이에 주를 넘나들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아요. 사실 어떤 주는 언어도 아예 다른 거 아닌가요? 뭐 퀘벡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그 프랑스 예전에 이제 그 식민지였으니까 예. 불어를 이제 공용어로 좀 사용하고도 있기도 하고요. 각 주마다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옆 주에 가서 내 사업을 더 확장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다른 나라에서 비즈니스 하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예. 고려할 점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유 그냥 난 그냥 우리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이 정도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하다 보니까 규모를 막 키워서 덩치를 키우고 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면들이 좀 있죠. 네. 혹시 또 캐나다는 워낙 자연 환경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미뤄 짐작도 해봤는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보다는 네. 환경 규제라든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 네. 뭔가 비즈니스를 거기서 하긴 또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해 봤거든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원 개발과 관련된 뭐 물론 이제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개발한 건 절대 아니죠. 네. 뭐 국립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잘 관리하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지만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또 열심히 또 많이 합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서 문제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호주와 더불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다라는 네. 문제.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많이 받아오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뭔가 도전적이고 네. 능력 있고 잘하고 싶으면 미국까지. 캐나다나 호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분지족. 예, 적당히 예. 여기서 내가 그냥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어. 이 정도면 되지. 라는 성향의 차이가 있는 거죠. 보면. 아,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이민 생각하거나 실제 이민을 가신 분들 보면 미국 선택한 사람들은 좀 액티비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뭐라도 활동적이고 해보겠다. 도전 정신이 좀 더 강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가신 우리나라 교민들 같은 경우도 예.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 내가 그냥 미국으로 갈 걸 그랬나? 이런 말씀하신 분들도 종종 예. 계세요. 물론 자연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옆 나라가 너무 잘 나가고 그렇죠. 똑같은 집을 사도 예. 이제 미국에서 집 산 사람들은 훨씬 돈도 많이 벌었고 미국 주식에 투자 당연히 이제 뭐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운용하는 사람들도 미국에 투자한 사람들이 훨씬 더 넉넉하게 잘 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아쉬움을 또 표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도 캐나다는 뭔가 사회복지제도라든가 이런 거는 미국보다 잘 돼 있나요? 훨씬 잘 돼 있죠. 그러니까 뭐 붙어 있습니다만 사실 캐나다는 어떻게 보면은 스웨덴이나 예. 뭐 노르웨이 뭐 이런 북유럽 국가 같은 그런 이제 삼인주의 같은 예. 그런 시스템이 훨씬 강하게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가 잘 돼 있다라는 말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뭐 가처분 소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제한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욕구와 욕망, 뭐 잘난 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통용되지 않는 네, 네. 이제 그런 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의 돌출 발언인 우리의 51번째 주가 되는 게 어때라는 발언을 네. 뭐 캐나다의 내부에 설문조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여나 네. 설문을 했는데 네. 의외로 네. 야, 그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비중이 높아서 네. 실제 뭐 트럼프 임기 내든 뭐 몇 년 지나서든
그렇게 될 가능성 전혀 없습니까? 저는 높지는 않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 미국과 내가 이제 뭔가 이제 이러면 좋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미국 가서 활동하고 계세요. 이미.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현재 캐나다 시스템이 좋고 예.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계신 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논의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이제 별로 없고 이왕 할 거면 이제 한 주가 아니죠. 지금 캐나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우리 한 8개 주, 10개 주, 뭐 이렇게 이제 딜을 해야죠. 그렇네요. 하려고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캐나다는요. 네. 이 상태로 계속 흘러가는, 쉽게 말해서 미국의 의존적인 형태이면서 지금 현상 유지가 계속되는 이 기조가 앞으로도 크게 바뀔 일은 없겠네요. 뭐 변화를 이제 꾀해보려고 노력은 이제 합니다만 원체 큰 미국이라는 시장이 옆에 있고 사실은 되게 큰 복입니다. 바로 네. 옆에 이제 엄청난 이제 이런 시장이 있고 네. 거기에 공급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나도 쟤처럼 똑같이 잘나고 싶어라고 하면 이제 괴롭지만 예. 그게 아니고 너가 잘 나갈 때 나도 옆에서 같이 가서 그냥 묻어서 그냥 편하게 그냥 가면 돼라고 생각하면 되게 복 받은 거죠. 예. 그렇다고 멕시코처럼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막 심각한 이제 그런 면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뭐 되게 안정적인 사회, 평안한 사회가 이제 상징처럼 느껴지는 게 또 캐나다의 장점이죠. 예.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그거를 좀 이제 흔들어 놓고 뭔가 이제 압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 점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예전에 나프타 체제였을 때만 하더라도 네. 미국이라는 든든한 어떤 버팀목이 있으니 뭐 우리 이 옆에서 이렇게만 살아도 잘 사는데 뭐 하면서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미국의 정책 기조가 USMCA처럼 조금 네. 바뀌어가면서 네. 이제 캐나다에서도 뭘 더 가져와야겠다. 캐나다도 니네 이렇게 뭐 많은 미국으로부터 돈 이렇게 많이 벌어가면 안 되라고 하면서 척을 짓는 듯한 모습들을 자꾸 보이면 캐나다도 뭔가 다른 행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는 쉽지 않고 일단은 성의 표시를 좀 이제 해라. 그리고 사실 뭐 미국과의 어떤 그 불법 이민 뭐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멕시코 쪽이 원체 이제 심각하잖아요. 장벽 건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캐나다는 너희는 갈 곳이 별로 없잖아. 라고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캐나다가 이제 적절한 제스처를 취해주면 이제 뭐 상당 부분 문제는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현재 이제 총리 이제 트루도 총리가 이제 인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좀 곤란한 상황에 이제 놓여 있다 보니까 예. 과연 이제 이러한 이제 트럼프의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고 어떤 뭐 대안을 내놓는가에 대해서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많이 또 바뀔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사실 캐나다 그러면 이민 가고 싶은 나라 1, 2등에 거의 다 꼽히는 것 같던데 네. 그러면 캐나다 가서 사는 거는 뭐가 그렇게 좋기 때문에 뭐 아까 안분지족하게 좋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게 예. 다인가요? 일단은 제일 크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고 싶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적절한 부를 누리면서 그리고 혹시나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적인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사회들은 뭐 북유럽 뭐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좀 느리고 네. 좀 보수적이고 예.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오랫동안 변해왔던 한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미없는 천국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네. 예. 그러면 좀 그것도 또 의구심이 들었어요. 중국인들도 캐나다 이민이나 교육을 많이 선택하고 네. 그다음에 한국인들도 사실 캐나다로 많이 가고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온건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캐나다인들하고 원래 원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캐나다는 그런 게 없나 봐요. 캐나다는 이제 스스로를 이제 뭐 샐러드 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각각의 정체성을 유지를 하면서 잘 섞여 사는 사회라는 게 제 스스로의 또 자부심이기도 하죠. 미국은 이제 멜팅팟이라고 그러죠. 네. 다 녹여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치관으로 이제 되는 데 비해서 캐나다는 뭐 굳이 뭐 그럴 게 어디 있어. 어차피 각자가 각자의 기본적인 룰만 지키면서 서로가 살면 되지라고 이제 오랫동안 이민 국가라는 정체성도 있고 또 그 이민을 통해 가지고 버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야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대학 같은 예. 이런 존재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이제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견해. 그리고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캐나다 이민 제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뭐 포인트 제도 뭐 예. 이런 것들을 잘 운영을 해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민을 통한 인력 확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샘플 같은 좋은 이제 케이스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체제를 넘어서는 뭐 난민이라든지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네. 좀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면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으로 이제 가기가 좀 어려운 예. 사람들이 대안으로 이제 캐나다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로 인해서 캐나다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불편함은 뭐냐면은 이제 집값 상승이죠. 예.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주머니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캐나다 이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뭐 밴쿠버라든지 하는 좋은 지역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뭐 좋은 집 캐나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싸라고 생각하지만 아시아 대도시에 비하면 싸죠. 저렴하네. 네. 퍽퍽 사들이다 보니까 예.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이제 치솟는 듯한 이제 느낌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고 뭐 렌트도 당연히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점점 이제 외곽으로 이제 가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주변에서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캐나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이제 학교 시간 네. 되면은 이제 스쿨버스 타고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면 잠깐 양해를 구하고 잠깐 나가서 근처니까 차 몰고 한 뭐 예. 10분 15분이면 가니까 가서 애를 데려다 놓고 집에다가 데려다 주고 예. 다시 이제 복귀해서 뭐 일을 더 하고 이제 이게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직장과 집이 이제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애들을 받아줄 사람을 별도로 해도 내 비용을 지출해서 구해야 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살림살이가 점점 벅차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통근이 힘들지 않았는데 점점 장거리로 가야 되니까 괴로워.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예. 또 캐나다의 주택 문제 말씀 주셔서 그것도 궁금했었는데 중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나라의 사람들이 캐나다의 집을 뭐 한 채 사는 게 아니라 막 정말 많이 샀나 보더라고요. 한 사람이 여러 채 사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게 뭐 자기가 체류하거나 거기 살려고 그 집을 샀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놓고 오지도 않는 공실로 되어 있는 집들이 너무 많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근처 상권도 열악해지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면 이민에 대해서도 캐나다는 이제 부정적인 기조로 싹 바뀌어가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캐나다는 부정적으로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민이 들어와야 예. 꾸준하게 노동력이 공급이 돼야 거기에 걸맞는 성장이 이제 이루어지는 체계로 되다 보니까 이민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이민자들을 이제 어떤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는 것들을 고민을 이제 많이 하는 거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대학들이 너무 이제 많은 유학생들을 받는다. 예. 라는 이제 불만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캐나다 대학들 좋은 대학들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외국 유학생들이 이제 너무 과도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유학생으로 돈벌이 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유학 온 친구들이 이제 그냥 눌러 앉아서 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을 또 일으키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에 그걸 줄인다 생각하면 캐나다 대학들은 또 지금까지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투자도 해놓고 했는데 어려워지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진퇴양난이기도 이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잠깐 좋다고 네. 너무 또 많이 이제 받으면 또 안 된다라는 것들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캐나다 내부에서는 주택 문제 말고 캐나다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회 문제는 뭘 또 많이 꼽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주택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너무 잘 나가는 데 비해서 네. 캐나다가 이제 거기에 걸맞춰서 같이 가줘야 되는데 주력 산업인 뭐 원유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절대적으로 에너지를 수입할 때는 뭐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자체적으로 이제 많은 에너지를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전만큼 이제 일자리가 잘 나는 거냐라는 이제 걱정.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같이 연동되다 보니까 이제 그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걱정 뭐 등등들이 이제 있는 거죠. 어쨌든 캐나다는 독자적인 어떤 경제 구조를 가져야 뭐 뭔가 하고 우리가 좀 더 많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좀 잘 어울려서 직접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는데 네. 그 캐나다도 큰 나라다 보니까 그것을 변화를 이제 꾀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만만치는 않은 일 같습니다. 그럼 캐나다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석유 의존도랑 자동차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하자 이런 행보에서는 약간 뒤에 있겠네요.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배출이 꽤 많은 편이죠. 예. 특히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생산되는 오일 자체가 예. 액상으로 나오는 이제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원유가 아니고 네. 이제 오일 샌드라고 하는 끈적한 그러니까 예. 석유 성분이 예. 뭐 모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혼합돼 있는 그러니까 점성으로 따지면 우리 쓰는 치약 정도 보시면 돼요. 예, 끈적끈적한 흙에 석유 성분이 묻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뜨거운 열을 가해 가지고 분리를 시켜야 되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캐나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탄소 배출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잘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이제 고민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러한 원유들이 다 이제 미국으로 이제 수출이 되다 보니까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제 미국이 우리 원유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해? 그러면은 우리는 차라리 뭐 아시아의 한국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수출을 많이 하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수출을 하려고 해도 인프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의 모든 송유관들은 다 미국으로 대부분 다 미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네. 캐나다에서 직접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최근 들어서는 조금 상황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먼 거리를 이용해서 미국 남부까지 갑니다. 네. 그래서 미국 걸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네. 유럽으로 일부 가는 경우가 있었고 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서부 지역으로 가는 이 파이프라인이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일부 예. 수출 여력이 좀 생기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수출 여력이 생겨도 이거를 태평양을 건너느니 거기서 배를 태워가지고 다시 캘리포니아주나 이런 쪽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예. 그래도 또 미국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 사실 전 세계적으로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후 환경 변화가 전 세계의 주력 국가라고 해야 될까요? 강대국을 바꿨던 적도 옛날에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처럼 지구 환경이 온난화되기 시작하면 캐나다의 기후 때도 점점 온대성 기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변화 영향은 선진국들한테는 좋은 경우가 많아요. 네.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농업 한계선이 이제 더 올라가는 거고, 예. 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지역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후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기후에 대한 영향은 결국 돈 문제예요. 네. 돈이 많은 나라는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고 그렇죠. 그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이를테면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뭐 도로가 잠겨. 그러면 그거 위로 끌어올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 토목 사업 투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뭐 관련 기업체 뭐 투자되니까 GDP 네. 올라갈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해결 가능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이제 농업 위주의 국가라든지 주로 아프리카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네. 뭐 이런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기후 변화 이 문제는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그렇게 자기들한테 무슨 뭐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제 그런 요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어떤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 지금까지는 아주 직접적인 교류 협력이 의외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람들은 많이 넘나들었던 것 같아요. 이민도 많이 가고요. 네. 앞으로는 한국과 캐나다 어떤 관계로 진화 발전할까요? 뭐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좀 낮추고 싶어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뭔가 다변화를 이제 꾀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정유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캐나다산 이제 원유를 샘플로 이제 예. 도입을 일부 이제 늘려가고 이제 하는 이제 모습을 이제 보이고는 있는데 예.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제 과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관세 부과해? 그러면은 나 이거 팔래. 뭐 해외에 팔 거야. 어차피 우리가 저기 미국산 그 텍사스산보다 한 10% 정도 싸기 때문에 네. 경쟁력은 있어라고 생각은 되는데 네. 문제는 사주는 쪽에서 많이 사줄 수 있겠느냐? 일단은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출할 여력이 이제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첫 번째. 네. 네. 두 번째는 모든 국가들이 다 지금 미국산 원유와 미국산 가스를 최대한 많이 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산을 뭐 사줘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러는데 예. 딴 거는 눈에 잘 안 들어와. 그런데 어차피 써야 되는 석유와 어차피 써야 되는 가스라면 미국산 사면 되지 않겠냐라고 예. 생각하는데 여기다 대고 캐나다산을 산다? 그렇네. 그러면은 오히려 너 뭐하냐라는 이야기를 듣기 쉬운 거죠 보면. 예.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서도 또 미국과의 관계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직접 진출하기 어려운 어떤 산업 섹터는 멕시코 말고요. 차라리 멕시코 자꾸 뭐 미국이 담도 쌓고 막 그러니까요. 차라리 자동차 공장이라든가 새로운 산업들,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캐나다에 공장 지을 생각은 왜 안 하죠? 있습니다. 그 캐나다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배터리 공장, 예. 뭐 자동차 이제 있습니다만 문제는 캐나다의 가장 큰 단점은 비싸죠. 이 비싸고, 물가나 인건비가요. 예, 물가나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은 이제 그러한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멕시코가 여러 가지 열악하고 안 좋지만 뭐 중국에 비해서 평균 임금이 뭐 한 40%, 45% 수준밖에 안 되니까 예.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데 비해서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인건비가 비쌀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가 신규로 자원과 관련돼 있는 밀접한 캐나다산 자원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있고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어를 제외하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보시기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기질적으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좀 예전보다는 역동성이 좀 떨어지고 온건하고 보수적이고 안전지향적으로 좀 바뀌는 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슬슬 국가의 어떤 기저가 캐나다와 유사한 걸 선택하면서 그렇게 진화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없습니다. 왜요? 캐나다는 땅 파면은 돈 벌 수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예, 못하니까. 정말 캐나다야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네. 나무 팔고 메이플 시럽만 갖다 팔아도 맞아요. 뭐 국민들이 최소한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어요. 네. 얼마나 잘 사느냐 이제 문제의 따름이지. 근데 대한민국은 그럴 수가 없는 나라고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네. 또 제조업 기반 사회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캐나다가 부러운 거죠. 안정적이고 뭔가 좀 조용하고 네. 이렇게 맨날 난리구통을 치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이제 예. 부러운 데에 비해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뭐 우리가 살아온 경로는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부러움은 우리는 캐나다에 대해서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네. 하지만 대한민국이 캐나다처럼 변할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네. 캐나다는 캐나다의 길을 이제 가는 음.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좀 부러워하는 예. 이제 그러한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캐나다도 미국이 참 중요한 존재고 우리나라도 뭐 미우나 고우나 미국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존재잖아요. 혹여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게 이런 망언을 하면 우리나라 반응은 어떨지가 궁금해서요. 한국도 그러지 말고 이참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나라니 네. 들어오지 그래. 네. 이런 수준의 망언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반응은 어떨까요? 몇 년 전에 이제 인터넷에서 그러한 예상을 가지고 네. 한번 누가 시나리오를 분석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예. 한국은 일단 인구 5천만이에요. 예. 미국에서 5천만 정도의 주가 별로 없습니다. 뭐 캘리포니아주, 뭐 텍사스주, 뭐 몇 개를 제외하고 나면 하원 의원 의석수 인구 비례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예. 거기다가 경제 규모도 이만하지요. 그렇죠. 예.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하원 의원, 상원 의원 합히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네.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미국 정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주로 이제 될 수가 이제 있는 예. 그런 이제 상황인데 뭐 옛날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다들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미국 나는 못 가도 내 돈은 미국으로 많이 보내놓으시잖아요. 그러다 그렇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농담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뭐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예전하고는 또 많이 그래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어떻든 이제 영토에 대한 욕심은 없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뭐 캐나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특성,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얻어내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좀 강경 노선에 따른 이제 좀 돌출성 발언 이렇게 네. 이제 봐야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는 이제 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캐나다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또 앞으로 어떻게 진화 발전할지 이런 것도 많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